기념식이 전국에서 일제히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환경평가의 규모와 기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사드 연내 배치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자주 외교를 강조해왔던 서주석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국방부 차관에 임명됐습니다. 외교부 등 6개 부처와 청와대 차관급 인사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에 정부도 본격적인 대응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강경화, 김희수, 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문재인 정부 인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국민의당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경기도의 한 건설 현장 땅속에서 노란물이 나와 검사해봤더니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주민들은 근처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청주 상주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일어나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길을 잘못 든 앞화물차가 후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차 문을 열 때 옆차를 콕 찍는 일명 문콕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큰 차는 많아졌는데 주차칸 규정은 예전 그대로여서 정부가 주차칸 규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AI 진원지로 꼽히는 군산의 한 농장에서 사육된 오골개 160마리의 행방이 오리무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자정부터 전국의 가금류 농장과 관련자에 대해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3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내일 국내로 송환됩니다. 유섬나 씨는 내일 오후 입국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정유라 씨의 두 돌 된 아들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린 오늘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62번째 현충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했던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영태 기자입니다. 현충일 추념식엔 국가유공자와 유족, 시민, 사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 등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북한 지뢰 도발로 다친 김정원, 하재원 중사와 광복군 출신 김영관 애국지사 등과 함께 입장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추념사를 통해 애국과 정의가 보상받는 보훈 정책이야말로 국민 통합과 강한 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고 반역자는 심판받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애국이란 단어를 22번 언급하며 참전용사뿐 아니라 파독 광부와 간호사, 청계천 여공, 민주유공자도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 애국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애국은 진보와 보수를 나눌 수 없다며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 청산과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중앙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국가유공자와 상위 군경들을 만나 나라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엄마 생각해서라도 빨리 일어나야죠. 지하철을 조심히 받으시고요. 그래요. 청와대는 앞으로 대통령 훈포장 수여 때 수상자 가족도 함께하고 국가 행사엔 상징성을 띤 인물들이 대통령과 함께 입장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푸른 목숨 잘라내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주름 깊은 어머니의 아들이었는데, 눈물 많은 아내의 남편이었는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수많은 푸르른 너, 피
힘에 친 절기로 지켜진 조국은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네, 또 오늘 추념식에선 6.25 참전자와 순직한 소방, 해경 공무원들이 국가유공자로 새로 인정받았습니다. 65년 만에 유공자로 인정받은 한 노병의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이 소식은 심우섭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23살 학도병으로 6.25 전쟁에 참가했던 박용규 씨. 대통령으로부터 유공자 증서를 받는 순간 내내 굳어있던 그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번집니다. 아들 종철 씨는 오랜 기다림을 끝낸 90살 아버지의 벅찬 마음을 편지에 담아 전했습니다.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던 그 자부심을 이제 국가가 알아주고 대통령께서 직접 유공자 증서를 주신다니 자물을 이룰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65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는 순간 박 씨는 1953년 금화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전우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자욱함 포연 그 전쟁을 함께했던 전우들 그리고 함께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김정숙 여사는 박 씨가 아버지의 사연을 읽어내리는 동안 눈물을 흘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동이 불편한 박용규 씨가 계단에서 내려오자 단상에 나가 직접 손을 붙잡고 내빈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이 땅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존경받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6개 부처와 청와대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인 출신의 서주석 국방부 신임 차관이 가장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주 외교를 강조해온 인사로 새 정부 국방개혁의 적임자로 손꼽혀왔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발표한 차관급 인사는 모두 7명입니다. 국방부 차관에는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임명됐습니다. 차별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 비서관을 지내며 안보정책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주 외교를 강조하는 자주파로 분류되지만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중국 정책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온건 자주파로 꼽힙니다. 서 차관은 참여정부에서 국방개혁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새 정부의 국방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손꼽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중국에 보낸 특사단에도 포함됐었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안보 전문가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적임자입니다. 외교부 1차관에는 임성남 현 차관이 유임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북핵 문제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는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보건복지부 차관에는 권덕철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나종민 동국대 석좌교수가, 국민안전처 차관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을 지낸 류희인 충북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가 발탁됐습니다. 차관급인 청와대 경제보좌관에는 저성장 시대 생존 전략을 연구해온 학자인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서주석 신임 국방차관의 첫 당면 과제 역시 사드 배치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법대로 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방부도 원점에서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의 규모와 기간도 대폭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진행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중단을 뜻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다시 진행할지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세부 계획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조사 결과 국방부가 미군에 공여하려던 면적은 기존에 알려진 32만 제곱미터의 2배가 넘는
170만 제곱미터로 확인된 만큼 이 부지 전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33만 제곱미터 이상의 군사시설이 들어설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거치게 돼 있습니다. 쪼개기 사업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전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가장 기본 단계로 공청회를 통해 주민 동의까지 거친 뒤에야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본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강조한 만큼 모든 과정을 거치려면 사드의 연내 배치는 물론 내년 상반기 배치도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이번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육군 연구관으로 전보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위 전 실장 혼자 이번 사건을 주도한 건지, 정말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현역 중장인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을 어제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인사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업무보고 문건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발인 문구를 빼라고 지시한 사람이 위승호 실장이라고 청와대가 밝힌 직후입니다. 육군 정책연구관은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 인사사령부 소속으로 주로 전역을 앞둔 장성이 가는 자리입니다. 보고 누락 조사가 시작된 지 엿새 만에 사건 핵심 인물에게 좌천 인사가 단행된 겁니다.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의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 보고 시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아. 하지만 실무자에게 책임을 지운 조사 결과에 대해 과연 윗선 개입이 없었는지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장흥 출신으로 육군 참모총장 후보자로 거론되며 새 정부가 사드 배치 사안에 민감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을 위치에 있던 그가 스스로 알아서 문건 삭제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작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추가 조사를 지시한 점이 결국 윗선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외교적 파장을 우려해 보고 누락 사건은 입증 가능한 것만을 토대로 속전속결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대통령이 지시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 규명 과정에서 결국 김관진, 한민구 라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네, 이렇게 보고 누락 파문은 일단 실무자를 문책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왜 진상조사를 지시한 건지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조사가 처음부터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누가 왜 그랬는지 경위 파악이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보고 누락 이유까지 먼저 거론했습니다.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발표도 관련 문구 삭제를 지시한 실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정리됐습니다. 추가 조사가 있을 거라면서도 더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나서진 않을 거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신 국방부가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환경영향평가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거꾸로 된 U자형 부지의 가운데 부분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환경영향평가가 직접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보고 누락 진상조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염두에 둔 조치 아니었느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발사대 추가 반입을 늦춰 시간을 벌려고 했지만 이미 반입이 끝난 걸 뒤늦게 알고 대치 수단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택했다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원점 재검토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과 외교적 시간을 벌기 위한 카드는 손에 넣었지만 미국의 우려와 중국의 기대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정부가 오늘 차관급 추가 인사를 발표했지만 새 정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선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서 내부 검증을 강화한 결과인데
장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후보들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지난주부터 발표가 예고됐던 새 정부의 장관 인선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검증 기준을 통과하면 언제든 발표할 것이란 청와대 관계자의 말만 되풀이될 뿐 아직 사회부총리와 법무부, 통일부,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수장은 발탁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청와대가 인사검증 기준을 크게 강화하면서 내부 탈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 정부는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고 있고 새로운 문제가 또 나오면 다시 검증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 일련의 검증 과정들을 계속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한 김상곤 전 교육감과 국방부 장관으로 물망에 올랐던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에 대해 각각 추가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인선이 늦어지면서 집권 초기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안보 라인이 아직 갖춰지지 못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선 검증 논란이 불거진 데다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까지 제시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인선에 신중을 기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고위공직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그동안 각종 의혹이 불거진 만큼 청문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슈퍼 수요일을 하루 앞둔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시로 주택시장 동향을 보고받으며 집값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떤지 곽상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개포 주공아파트입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50제곱미터 아파트값이 최근 1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11억 후반대였는데 지금 12억 후반 13억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서울 강남권 4구의 아파트값은 지난달 들어 1.14% 급등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이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이달 들어서만 1,00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연초에 비해서는 한 3배, 4배 이상 매수세가 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 분양시장도 달아올라 경기도 안산의 아파트 모델하우스엔 닷새 동안 8만 명 넘는 예비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불안하죠. 대출해가지고 잠깐 부담이 되더라도 지금 안 사면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아가지고. 단기간에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더 오를 것을 기대한 집주인들이 물량을 거둬들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미 사상 최대인 가계빚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1월 1,000억 원에 그쳤지만 이후 부동산 관련 대출이 늘면서 지난달엔 6조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가계대출 관리책을 내놓았던 게 점차 효력을 잃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집값은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좀채 꺾이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이번 흐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집값이 크게 올랐던 경험도 투자자들을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집값이 다시 뛰기 시작한 여러 가지 이유를 한주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올 들어서만 상승률이 13%에 이를 정도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떨어졌고 재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쳤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봅니다. 올해 재건축을 시작하면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어 투자 수요가 몰렸다는 겁니다. 새 정부 들어 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을 거란 예상도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인식이 우세한 데다 서울은 신규 입주 물량이 적어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출범 첫 해 아파트값이 13% 크게 오른 경험도 가격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에도 이런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가 조금이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시중에 막대하게 풀린 부동자금도 투자처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에 풀린 단기 부동자금은 지난해 말 기준 1,010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최근 증시 급등세에 이렇다 할 수익을 얻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대안으로 부동산 시장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한주환입니다. 네, 현장 취재하고 온 곽상은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봅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과열되다 보니까 정부가 곧 규제 카드를 내놓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유력하게 예상되는 규제, 대출 규제입니다. LTV, 그러니까 전체 집값 가운데 얼마까지를 은행이 빌려주도록 할 거냐 하는 이 비율이 현재는 집값의 70%까지입니다. 새 정부가 이거를 50% 수준으로 내릴 거란, 강화할 거란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DTI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DTI 비율이 현재는 60%인데 50%로 낮출 거다. 그래서 집을 사는 사람들의 돈줄을 좀 더 잴 거다 하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각종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을 모든 대출 범주에 포함시켜서 제한하는 DSR도 조기 도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데다 8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관련 대책들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의 이런 규제 카드 검토에 대해서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관망세입니다. 정부의 규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매수 의사를 잠시 접고 있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전셋값이 높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집을 살 수가 있어서 대출 규제가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냐 회의적인 시각도 없진 않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정치권에서 슈퍼 수요일로 불립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리는 건데 국민의당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야당의 검증 칼날이 향하는 곳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당 후보자에겐 위장 전입 문제와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의혹에 거짓 해명까지 더해졌습니다. 오늘은 주택 매매가를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도저히 우리 국민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 해명은 물론 장래 이화여고 입학은 조직적 입학 장사의 일환이었음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전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어머니의 위장 전입과 판교 아파트 투기 의혹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인수위 없이 탄생한 새 정부의 고충을 이해해달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새 후보자 모두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국민의당 태도가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9일로 미루자고 제안했고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의원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탑 최승현 씨가 의경으로 복무 중인 부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한 걸로 추정됩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그룹 빅뱅의 멤버 탑 최승현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경으로 복무 중인 최 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드러나 어제 홍보단에서 기동단으로 전출됐습니다. 전출 하루 만인 오늘 아침 기상시간이 지나도록 일어나지 않고 의식 불명에 빠진 최 씨를 동료 의경이 발견했습니다. 최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오송돼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생명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소속사 측은 최 씨가 평소에 먹던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탑 씨가 이제
주제를 먹었는데 신경안정제약이 있는데 아마 가다 복용이겠죠. 약물 복용을 해가지고. 최 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가수 연습생 21살 한모 씨와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어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 현장입니다. 자, 물감을 곳곳에 풀어놓은 것 같은 노란 액체, 맥주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게 보이실 텐데 이 물을 떠서 검사를 해봤더니 유가크롬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여기서 검출됐습니다. 이 현장 주변에는 식당과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 있는데 이 발암물질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김혜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말 수원의 한 주유소 터파기 현장입니다. 노란 액체가 땅속에서 흘러나와 바닥을 흥건히 메웠습니다. 치워도 고이는 노란 액체 때문에 공사는 결국 중단됐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2달이 다 됐지만 아직도 이렇게 노란 액체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노란 액체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유가크롬이 기준치의 246배나 검출됐습니다. 금속의 내구성과 광택을 위해 쓰는 유가크롬은 바로 옆 도금 공장에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장 측은 지난 3월 폐수 탱크를 옮기다 탱크가 파손되면서 한 차례 유출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7, 8년 전부터 유출이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냄새가 엄청나가지고는 나. 근데 여기서 맨홀에 버리면 이게 어디로 가요? 이게 이제 타고 농로 따라가는 거예요. 비 올 때 특히 많이 버리더라고. 비 올 때. 여러 번. 유가크롬에 다량 노출되면 기관지나 폐 등의 암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현장 주변엔 아파트와 식당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크롬 유가가 기화가 되어서 주변의 그 공기를 오염시킨 상황이 됐다면 주변에 그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그 크롬 유가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수원시는 토지 790여 제곱미터가 오염됐다고 보고 도금 공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과 농작물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세월호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씨의 큰딸 유섬나 씨가 3년간의 프랑스 도피 생활 끝에 강제 송환됩니다. 내일 오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인데 정유라 씨의 2돌 된 아들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파리에서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파리 중심가 샹젤리제 인근에 있는 고급 아파트입니다.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씨의 장녀 섬나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소환 요구에 불응한 뒤 이곳에서 3년간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유섬나 씨는 오전에 이곳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한국 검찰과 송환 절차를 협의할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 앞서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은 지난 1일 유 씨가 프랑스 정부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한국의 재판이 정치적인 재판이며 이는 인권 침해라는 유 씨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이곳 시간으로 오늘 밤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정유라 씨 송환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은 국적기 안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입국한 정유라 씨의 2돌 된 아들도 유 씨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씨는 아버지 소유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컨설팅비 48억 원을 받는 등 모두 49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내일 오후 3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게 됩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어젯밤 청주 상주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2대가 부딪혀 1명이 숨졌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후진하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찌그러진 화물차 운전석에서 소방대원들이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청주 상주 고속도로 문인아들목에서 47살 주모 씨가 몰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앞화물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고 주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길을 잘못 들어 후진하던 앞차를 뒤에서 미쳐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과 안양에 걸쳐 있는 삼성산에서는 지난 이틀간 3차례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한두 시간 만에 진화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모두 1450제곱미터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것으로 보고 등산로 CCTV를 분석하고 탐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틀 사이에 서울 삼성산 지역 일대에서 3건이 이제 연달아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이제 의심을 해보는 거죠. 옥상 난간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동두천시의 한 3층 건물 옥상에서 26살 장모 씨가 뛰어내리겠다며 소동을 벌이다 40여 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만취 상태였고 가정 문제로 고민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인도가 따로 없는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 때문에 깜짝 놀란 적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이면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한 해 800명,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2명꼴로 숨지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빠르게 달리는 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합니다. 양쪽에 늘어선 주차 차량 때문에 달려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겁니다. 폭이 9m가 안 돼 인도가 별도로 없는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를 조사해보니 한 해 평균 사망자가 791명이나 됐습니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반응 속도가 느린 65살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차가 확 달려들 때, 그럴 때 좀 위험해요. 되게 걱정스럽지. 다니다가 나이는 많고 잘못하면 치면. 사고 원인은 운전자 부주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 사고가 난 경우도 많았습니다. 길 가다가는 이제 이 주정차된 차 사이로 이렇게 나올 때 지나니는 차 속도가 높아서 그래서 놀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좁은 도로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현재 시속 30km인 제한 속도를 20km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시속 20km를 초과할 때부터 그 보행자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도로 바닥에 과속 방지턱이나 컬러 포장 같은 안전 시설을 보강해 보행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10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30대 직장인에 대해서 당국이 부당 해고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상사의 폭언과 욕설이 있었기 때문인데 어느 정도였는지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모 씨는 올해 1월 10년째 일하던 한 공기업 자회사에서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김 씨는 바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직장 상사의 지나친 욕설로 우울증에 걸릴 정도였다는 겁니다. 1시간 동안 세워놓고 욕을 막 듣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1년 넘게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지난해 김 씨가 녹음한 상사와의 대화입니다. 나 같았으면 너가 뭐 때려 죽였어? 아니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고. 어디서 또 말을 바꿔 이씨. 지금 앞에서 내가 안 그랬어 너한테? 회사 측은 8년 연속 최하위 근무 평정을 받아 정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장 상사는 업무 능력이 지나치게 떨어졌다면서 지속적으로 폭언하진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하고 있고 주변에서만 봐도 알아요. 유독 그 직원한테만 하고만 여러 마찰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전 재교육 기회를 주지 않았고 상사의 욕설과 폭언도 있었다며 부당 해고로 판단했습니다. 회사에서 충분한 교육 기회와 개선 여지를 주지 않고 단순히 욕설과 폭언만 일삼았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부당 해고로 본 판정입니다. 회사 측은 재심을 신청할지 김 씨를 복직시킬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다가 옆 차에 닿는 걸 흔히 문콕이라고 합니다. 모르고 문을 확 열다가 닫는 경우도 있지만 주차 한 칸의 면적이 너무 좁은 것도 이런 문콕의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차 칸을 지금보다 더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입니다. 주차 칸의 가로폭을 재보니 2.45m. 정부가 정한 규정 2.3m보다 넓은데도 이용자들은 차 문을 열고 내리기가 불편합니다. 옆차가 빗둘게 주차하거나 주차선에 닿게 주차해놨을 때는 더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제가 그렇게 뚱뚱한 편은 아니에요. 그 체구가 있는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올 때 좀 허리를 꺾어서 나와야 되는. 지난 1990년에 지정된 주차 칸 규격은
30년 가까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소형차 기준으로 정해졌는데 그 사이 중대형차 비율이 급증하면서 현재 10대 가운데 8대 이상이 중대형차입니다. 정부 규정대로 돼 있는 주차칸에 중형 차량을 나란히 주차해보니 보통 체격의 성인 남성은 차 문을 열고 나오기조차 힘듭니다. 이렇게 협소한 주차 공간은 문콕 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간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문콕으로 인한 보험 처리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680여 건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주차폭이 한 10cm에서 한 20cm는 늘어야 지금 있는 차 문을 열었을 때에 조금 내리고 탈 때에 조금 자유롭지 않는가. 정부는 다음 달 기존의 주차칸을 현실에 맞게 넓히는 방향으로 입법 예고한 뒤 시행 규칙을 바꿀 예정입니다. SBS 정은입니다. 오늘 전국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내린 비라 반가웠지만 메마른 땅을 충분히 적시기엔 너무 모자랐습니다. 최희성 기자입니다. 툭툭툭 붉은 빗방울이 온종일 산과 밭을 적셨습니다. 오랜만에 내린 비를 반기는 농민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제주도엔 오늘 하루 동안 20에서 50mm의 비가 내렸고 내일 새벽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더 올 전망입니다. 비가 너무 안 왔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도 농작물이 크질 못해서 애 먹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좀 비가 잘 와가지고 흘러든 물이 조금이라도 새나갈까 분주하게 논둑을 막습니다.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오늘 하루 각각 5에서 10mm, 10에서 2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단비지만 해갈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요. 그것만 놓고 농민들이 땀 흘려 일을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안 와서 걱정이네요. 올 1월부터 그제까지 누적 강수량은 166.6mm로 평년 누적 강수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려면 150mm가 넘는 비가 더 내려야 하므로 오늘 내린 비의 양이 적어서 당분간 가뭄 해갈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늦게 시작되면서 이번 달 강수량도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평년 강수량을 회복하는 8월은 돼야 해갈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당국이 오늘 밤 자정부터 전국의 가금류 농장에 24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발원지로 지목된 전북 군산에서 팔려나간 오골개 160마리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가로 AI 감염이 확인된 전북 익산의 토종닭 농가입니다. 이곳에서 키우던 토종닭 18마리가 지난주 2차례 걸쳐 폐사하자 농장주가 어제 신고했는데 검사 결과 H5형 AI로 확인됐습니다. 관계자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하고 차단 방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실 경우에만 소독 철저히 하고. 특히 이곳은 이번 AI의 발원지로 지목된 전북 군산 농장과 직접 거래가 없던 곳입니다. 유통상을 거쳐 판매되는 과정에서 간접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보여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간접 접촉으로도 감염됐다면 확산 경로가 늘어 감염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북 군산 농장에서 기르던 오골개 6,900마리 가운데 160마리는 어디로 팔려나갔는지 경로를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국 동시다발 AI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집에서 키워가지고 잡아먹는 형태 아니면 가든형으로 납품하는 형태 그런 거를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까지 가금류 15만 8천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또 AI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한 데 이어 오늘 밤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6개 농가를 제외한 전국 가금류 관련 종사자와 장비에 대해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슬람 7개국이 일제히 카타르와의 국교를 단절했습니다. 카타르가 테러를 지원했다는 게 이유인데 중동에서 카타르가 고립된 모양새가 되면서 2022년 월드컵을 비롯해 여러 가지 차질이 우려됩니다. 정규진 특파원입니다. 카타르 도하의 슈퍼마켓에 긴 줄이 섰습니다. 상품 진열대는 텅 비었습니다. 카타르는 식료품 대부분을 수입하는데
사우디와 국경이 막히자 시민들이 사재기에 나선 겁니다. 카타르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등 이슬람 순위파 7개국과 단교로 섬처럼 고립됐습니다. 이들 7개국은 육로는 물론 해상과 항공까지 카타르와 왕래를 중단했고 자국 내 카타르인까지 추방을 명령했습니다. 단교 이유는 카타르가 테러리즘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카타르가 사우디와 같은 순위파지만 시아파인 이란과 교류하는 독자 외교를 펼친 게 단교의 불씨가 됐습니다. I think they probably felt like they were in a position of strength and had certain levels of endorsement from the U.S. for some around some of these issues, such that they could use this as an opening to pressure Qatar. 카타르는 전 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을 생산합니다. 이번 단교 사태로 수송 차질과 함께 가격이 요동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도 건설자재 공급이 막혀 차질이 우려됩니다. 오는 14일 카타르와 월드컵 최종 예선을 앞두고 아랍에미리트에서 훈련 중인 우리 축구 대표팀도 카타르로 가는 항공편이 끊겨 먼 길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정규진입니다. 세계 정치를 이끄는 리더들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 그리고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 벨기에의 샤를 미셸 총리, 모두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최근 아일랜드에선 이들보다도 더 젊은 38살의 총리까지 탄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젊은 리더십 돌풍이 불고 있지요. 그 배경과 의미를 김정기 기자가 설명합니다. 올해 38살인 리오 바라드카가 아일랜드의 집권당인 통일 아일랜드의 새 대표로 선출되는 순간입니다. As Leo Varadkar has exceeded a majority of votes of the Fine Gael Electoral College, I deem him elected the 11th leader of Fine Gael. 바라드카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 전통에 따라 총리까지 맡게 되면서 아일랜드 정치사상 최연소 총리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바라드카는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인데다 동성애자이지만 직설적인 화법과 젊음으로 정치 경력 10년 만에 총리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바라드카는 자신이 당 대표에 뽑힌 것은 아일랜드에 어떠한 편견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캐나다, 그리스, 벨기에에 이어 아일랜드까지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과 변화에 대한 갈망이 젊은 리더들의 돌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선출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조와 재계를 직접 만나 노동개혁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리더십으로 정당 지지율도 24%에서 31%로 크게 올랐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아일랜드의 바라드카 총리 모두에겐 최근 10%선 아래로 떨어진 실업률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비만율이 16.5%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최근 아동 비만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치커리와 상추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뽑아 바구니에 담습니다. 학교 옥상 텃밭에서 농약 없이 키운 쌈채소입니다. 전교생이 돌아가면서 직접 키운 채소를 수확해 밥에 싸서 먹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쌈채소의 날입니다. 네, 상추를 씨로 이렇게 땅을 파갖고 씨를 솔솔솔솔 넣었어요. 학생들의 채소 섭취량은 학기 초보다 약 2배가 늘었습니다. 교과가 입증되자 너도 나도 신청해 이런 텃밭 학교는 5년 새 10배 늘었습니다. 서울에만 170여 곳이나 됩니다. 맞벌이 자녀가 많이 다니는 초등 돌봄 교실과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요리 교실이 열렸습니다. 계란도 깨고 양파도 썰어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다양한 식재료를 다뤄보고 간단하지만 요리도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간식이나 음식들이 대부분 인스턴트 식품이나 조리되어 있는 음식들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리를 하게 됨으로써 좀 더 신선한 음식들을 먹게 되고 청소년 비만율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급증하고 비만 아동의 8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만큼 어려서부터 바른 식생활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SBS
노유신입니다. 한 30대 재미교포가 넉 달간 세계를 돌며 각국의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래전 한반도에서 싸우고 희생했던 108의 참전 용사들은 감사 인사에 눈물을 흘리며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뉴질랜드 6.25 참전 용사들과 함께 아리랑을 부르고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미국, 인도 등 각국 참전 용사들에게 큰 절을 올리는 이 여성. 올해 34살인 재미교포 한나김 씨입니다. 6.25 참전 용사로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인 찰스 랭글 전 미국 하원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 씨는 지난해 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겠다는 겁니다. 한반도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시고 희생하시고 그분들께 감사를 표하러 갔지만요. 전해드리. 지난 1월부터 넉 달 동안 25개 나라를 돌며 만난 사람은 200여 명. 이탈리아에선 마지막으로 생존해 있는 96세 참전 용사를, 스웨덴에선 간호사로 한국에 왔던 101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김 씨의 감사 인사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분도 많았습니다. 우리와 맞서 싸웠던 중국과 러시아, 북한도 찾아갔습니다. 북한에서는 퇴역 군인을 만나지 못해 전사자 묘지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한반도의 아픔이잖아요. 그 아픔이 좀 이제 기쁨으로 변하게 우리가 평화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드렸거든요. 김 씨가 만난 노병들의 바람은 어느 편에서 싸웠든 한반도의 평화였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님들은요, 한국 사람들의 한지도 잊지 않고 사세요. 그분들 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SBS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늘 빗속에서 펼쳐진 프로야구에서 SK가 이재원의 9회 말 끝내기 안타로 넥센을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소환우 기자입니다. 현충일을 맞아 밀리터리 유니폼을 입고 나온 SK는 초반부터 타선이 터져 경기를 쉽게 풀어가는 듯했습니다. 1회 최정과 제이미 롬에게 적시타 등을 앞세워 석점을 뽑았고 3회엔 한동민이 넥센 선발 김성민을 시즌 17호 2점 홈런으로 두들겨 5대 0으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넥센도 그대로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채태인이 4회와 6회 연타석 아치를 그린 데 이어 8회엔 윤성민이 솔로포를 터뜨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5대 5로 팽팽히 맞서던 9회 SK 포수 이재원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수비 때 정확한 송구로 2루 도루 주자를 잡아내 실점을 막아내더니 9회 말 타석에선 원아웃 3루에서 좌중간을 가르는 끝내기 안타로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SK는 3연승과 함께 최근 10경기에서 9승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장대비 속에서 연장 혈투가 벌어진 잠실에선 삼성이 두산을 12대 10으로 꺾었습니다. 10대 10으로 맞서던 10회 초 국민타자 이승엽이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마산에선 롯데와 NC의 경기가 진행 중이고 수원과 광주 경기는 B로 연기됐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프로야구 넥센 2루수 서건창 선수의 다이빙 캐치에 이은 재치 있는 글러브 토스 확인해 보시죠. 가뭄의 가래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모처럼 전국적으로 단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린 비로 인해서 대기가 많이 습해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많은 지역으로 안개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산간은 내일까지 최고 6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 지방은 최고 3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오후 늦게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오늘보다 조금 더 선선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2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 광주의 낮 기온 23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고 내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후로는 다시 초여름 날씨로 돌아오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충청 이남 곳곳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으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그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품격도 한 단계 높아질 거라 기대합니다. 묵묵히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을 세상에 알리고 또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도리일 겁니다. 현충일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